마트에서 2만 원짜리 와인을 집어들고 식당에 갔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콜키즈 3만 원이요. 병 따는 값이 와인보다 비싸다니 바가지 아닌가 싶죠.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콜키즈라는 문화, 1960년대 미국에서 면허 비용을 피하려던 식당들의 생존 전략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에선 무료를 외치는 고깃집과 한 병에 10만 원을 받는 파인다이닝이 공존하죠. 그 궁금증과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콜키즈라는 말은 코르크에서 왔습니다. 와인병 마개를 뽑아주는 대가로 식당에 내는 돈이죠. 외국에서는 비옥, BYOB라고도 부릅니다. Bring your own bottle, 당신의 술을 직접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이 문화의 시작은 1960년대 미국과 호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식당에서 술을 팔려면 주류 판매 면허가 필요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 묘수를 냅니다. 요리는 우리가 할 테니 술은 손님이 사오시라는 거였죠. 대신 잔 빌려주는 값만 조금 받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저렴하게 와인을 즐기고 식당은 골치 아픈 면허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윈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직접 뚜껑 따고 내가 따라 마시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단순히 병 따는 값이라고 보기엔 금액이 너무 세다는 거였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비용의 구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콜키즈가 단순히 뚜껑값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 식당 뒤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와인잔 가격입니다. 고급 식당에서 내오는 와인잔을 보면 다리 부분이 유난히 얇습니다. 잘토나 리델 같은 명품 잔은 하나에 1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문제는 이 잔이 설거지하다 살짝만 부딪혀도 와장창 깨진다는 겁니다. 콜키즈 비용에는 이 비싼 잔을 빌려주고 깨질 위험을 떠안는 일종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온도 맞춤 서비스입니다.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을 가져가면 식당에서 얼음과 물을 가득 채운 아이스 버킷을 준비해줍니다. 얼음값, 테이블 점유 비용, 직원의 수고가 모두 여기에 녹아있죠. 셋째, 식당의 손해 보전입니다. 식당은 원래 술을 팔아 마진을 남깁니다. 손님이 술을 가져오면 그만큼 매출이 빠지는 셈이죠. 콜키즈는 그 빈자리를 메우는 자릿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3만 원이라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고깃집 앞을 지나다 보면 콜키즈 프리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띕니다. 특히 소고기 전문점들이 앞다투어 무료를 선언하고 있죠. 여기엔 계산이 있습니다. 와인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고기를 더 많이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소고기와 레드와인의 궁합이 워낙 좋으니 손님이 와인을 들고 오면 자연스레 고기 주문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 파인다이닝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한 병당 5만 원, 10만 원씩 콜키즈를 올리거나 아예 외부 반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식당 셀러에 좋은 와인이 충분하다는 자신감, 그리고 무분별하게 술을 가져와 만취하는 문화를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같은 콜키즈라도 고깃집과 파인다이닝의 룰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 아무 곳이나 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식당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교과서엔 절대 나오지 않는 장면들을 마주합니다. 최악의 진상 손님은 이런 분입니다.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사들고 미슐랭별을 받은 레스토랑에 나타납니다. 콜키즈 5만 원이라는 말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화를 내죠. 이건 고급 한정식집에 컵라면을 들고 가서 뜨거운 물 부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간과 음식의 격에 맞는 와인을 준비하는 것도 예절의 일부입니다. 반대로 콜키즈를 안 받고 싶을 정도로 반가운 손님도 있습니다. 포도 수확 연도가 수십 년 된 희귀한 와인을 들고 오시는 단골분이죠. 소믈리에들도 돈이 없어서 혹은 뇌물이 없어서 못 마셔보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님이 서비스가 좋았다며 한 잔 테이스팅해보라고 잔을 건넵니다. 그 순간 그 테이블의 서비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배려가 만드는 차이, 콜키즈 문화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중간은 갑니다. 식당 메뉴판에 있는 와인을 밖에서 사가지 마세요.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와인을 골랐는데 하필 그 와인이 식당 리스트에 버젓이 올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파는 메뉴를 옆집에서 포장해와서 먹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신뢰죠. 그래서 콜키즈를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을 권합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독특한 와인을 가져가거나
아예 가격대가 있는 고급 와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자는 식당 리스트와 겹칠 확률이 낮고 후자는 설령 겹치더라도 손님의 취향과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릅니다. 결국 콜키즈는 내 술을 내다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식당의 공간과 서비스를 빌려 내 와인을 빛나게 하는 협업이죠. 이 관점을 갖추면 어떤 와인을 들고 가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촌스럽지 않게 콜키즈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하세요. 제가 프랑스 레드 와인을 하나 가져가려는데 혹시 메뉴판에 겹치는 게 있을까요? 콜키즈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묻는 순간 식당에서는 이 손님 매너 좀 아는 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첫인상이 달라지면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둘째, 병당인지 인당인지 확인하세요. 어떤 곳은 와인병 수대로 받고 어떤 곳은 사람 머리 수대로 받습니다. 또 화이트에서 레드로 넘어갈 때 잔을 바꾸면 잔 교체 비용을 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두면 예산 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음식을 평소보다 넉넉히 시키세요. 식당이 주류 마진을 포기하고 배려해준 만큼 메인 요리나 사이드를 하나 더 주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면 와인 맛도 2배로 올라가죠.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어디서든 환영받는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콜키즈를 단순히 뚜껑값으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면 관점이 바뀝니다. 손님 입장에서 콜키즈는 이런 선언입니다. 내가 아끼는 소중한 와인을 당신의 훌륭한 요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셔도 되는 술을 굳이 들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죠. 좋은 음식과 좋은 공간이 와인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걸 아는 겁니다. 식당 입장에서 콜키즈는 이런 약속입니다. 최고의 잔과 서비스로 그 와인을 빛내드리겠습니다. 온도를 맞추고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드리며 음식과의 조화를 살피는 게 소믈리에의 역할이죠. 결국 콜키즈는 손님과 식당이 서로를 신뢰하며 한 끼의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의 비용입니다. 이 문화를 이해하면 3만 원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콜키즈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내 와인을 빛내줄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식당 리스트에 없는 와인을 고를 것,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할 것, 음식을 넉넉히 주문할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어디서든 환영받는 손님이 됩니다. 콜키즈 풀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잔 상태가 엉망인 곳도 있고 서비스가 부실한 곳도 있죠. 반대로 콜키즈가 비싸도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호 존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콜키즈 정책이 진짜 해자였던 식당, 혹은 풀이라서 갔다가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평소 궁금하셨던 주제를 남겨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믈리에가 되는 그날까지 내일 또 만나요.